자, 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독서가 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해요.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할 거는 사실 이게 체감 난이도가 하락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하락한 건 사실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즉 쉽게 얘기했듯이 아까 원래는 우리가 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연계율이 50%예요. 이 말은 뭐냐? 자, 비문학, 즉 독서 부분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문에서 뭐 바이러스에 대한 지문이 나왔으면 수능 특강에 바이러스에 대한 지문이 나왔으면은 바로 수능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다른 지문을 내는 방식으로서 보통 연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간접 연계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계 방식을 얘기했을 때 보통 해서 네 지문에서 두 지문은 연계가 돼서 나오고 두 지문은 말 그대로 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그 재작년에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러면 난이도를 좀 어떻게 킬러 문항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핵심적으로 이제 지목된 게 바로 이 독서 지문이었고 그래서 이 독서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실제로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됐을 때는 이제 전부 다 100%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연계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나중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배경 지식을 쌓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된다. 라는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체감 난이도가 하락했지 실제 난이도가 하락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금은 어렵게 제시가 되는 이런 비문학 지문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독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그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방법을 실천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비문학, 특히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지문을 더럽게 써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문에 낙서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핵심어, 핵심 단어들 이런 것들에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그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에는 밑줄, 물결 표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내가 나의 나름대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는 시간을 훨씬 줄여줍니다. 실제로. 알겠습니까? 국어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은 처음보다 처음에 딱 시험을 치면은 거의 한 70% 80% 학생이 하는 말 시간이 부족해요. 8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8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그렇죠? 8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먼저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OMR 카드 작성 플러스 간단 검토 했을 때 최소한 5분 정도는 여기 시간을 투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 한 번 더 봐준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OMR 카드 체크를 했는지 한번 체크하고 이러면 어쨌든 5분 정도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다시 이제 7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요. 알겠습니까? 요 75분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지 통합 과정이야. 그렇지? 그러면 화작문, 화법, 작문, 문법 15문제. 그 다음 문학 15문제. 그 다음 독서 15문제. 요거를 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화작문은 시간을 정말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그리고 정답률이 높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다? 여기서 많이 틀린다? 1등급 포기해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화작문은 15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적게 들면 한 10분에서 15문제 푸는데 10분에서 최대 15분 정도를 소요를 하면서 풀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물론 이쪽에 가까울수록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4지문이 나와요.
15문제로 4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문제 배점하는 거다. 배열하는 문제의 수도 지문당 한 지문에 3문제짜리가 있고 4문제짜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3문제짜리 지문 하나, 4문제짜리 지문 3개. 이렇게 해서 4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3지문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독서 같은 경우 3지문이 나오는데 4문제짜리 지문 2개랑 그 다음 6문제짜리 6문제?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니구나. 4문제짜리 하나, 5문제짜리 하나, 6문제짜리 하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6문제짜리는 이제 주제 복합이라고 해서 가나 지문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7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현명하게 쓰려면은 한 문제당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보다는 한 세트로 봐야 돼요. 지문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문에 플러스 3문제에서 4문제짜리 이 지문 한 세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지문 내용도 좀 짧고 문제들도 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묻게 되거든요. 꼭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좀 적은, 요소가 적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 더하기 3분에서 4분 정도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6분에서 많게는 8분 정도가 요 한 세트 문제를 풀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지문에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5문제에서 6문제가 소요되는 요런 지문 같은 경우는 요런 거는 문제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묻는 내용도 좀 꼼꼼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도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문제수 더하기 5분에서 6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 10분에서 최대 12분 정도 소요해가지고 풀어내는 게 올바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해보면 쉽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75분에서 여기서 15분을 썼다고 해버리면 이제 남는 거는 60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60분이라는 시간에 3문제짜리는 이제 6분 잡읍시다. 그렇죠? 6분. 그다음 4문제짜리는 이제 한 7분에서 8분 정도 7분씩 잡으면은 7, 3, 21에서 6분 더하니까 27분 벌써 이게 소요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바로 뭐야? 4문제짜리 한 뭡니까? 8분 잡고 비문학이니까 8분 잡고 5문제짜리니까 한 11분 잡고 6문제짜리 한 12분 잡고 이러면은 뭡니까? 31분 이러면 두 개 합치면 벌써 거의 60분이 나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요렇게 풀었을 때 정말 이상적인 시간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한 세트를 요 시간 안에 푼다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을 이렇게 푸는 연습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꿈의 정말 꿈의 영역이고 정말로 진짜 어렸을 때부터 1등급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온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가능한 거고, 그 외의 학생들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점을 더 강하게 해라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문학을 잘해. 문학은 웬만해서 풀면 다 맞아. 한두 개 정도 외에는 거의 다 맞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문학을 더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문학을 15문제 푸는데 원래는 여기서 27분을 우리가 예상했지만 정말로 잘하는 학생이 이걸 정말로 20분에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남는 오롯한 시간은 어디? 독서에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내가 독서를 못하면은 독서의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독서를 좀 심도 있게 풀어내면은 여러분이 좀 더 뭡니까? 글을 읽을 때 차분하게 읽을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는데,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독서 문제를, 국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요라는 학생이 정말 한 7, 80%가 돼요. 알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문을 깨끗하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지문을 깨끗하게 쓰는 학생들 특징을 보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지문을 읽어요. 첫 번째 문제를 봤는데 지문이 기억이 안 나네? 지문을 또 읽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첫 번째 문제 지문을 다시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를 봤는데 또 이게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지문을 또 읽으면서 두 번째 문제에 적용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요. 네 문제 푸는데 지문을 5번씩 읽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방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 밑줄, 물결 표시 이런 걸로 다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은 한 번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냥 문으로 읽을 때보다는 한 2, 30초 시간이 더 들어가긴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요거 하나만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선지에서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핵심 단어, 개념들을 중심으로 선지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선지와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체 지문을 2번만 읽어도 문제를 세트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문 읽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교재를 보면은 한쪽 면은 첫 번째 지문만 있는 부분에는 한쪽 면이 텅 비어 있죠. 그렇지? 이거는 바로 뭐냐?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필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필기를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풀 시간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걸 하느냐? 여러분들이 자꾸 직접 손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읽으면서 줄만 그어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필기를 하고 정리해야 되는가를 이 방학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한 가지 팁.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필기할 때 가능하면 칠판을 적게 보면서 필기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즉 그 말은 뭐냐? 한 번에 최대한 한 글자라도 자꾸 더 많이 읽고 그걸 한 번에 빨리 기억해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단기 기억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기 기억력이 좋으면 비문학 지문 푸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문제 풀 때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기억이 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필기할 때 요 연습만 되더라도 비문학의 난이도가 한 단계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하면서 함께 우리가 독서 지문, 오늘은 아마 시간 때문에 한 지문 정도 지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좀 사설이 길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데 왕도는 없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저 누가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하고 누가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누가 1분이라도 더 단어 하나라도 더 보는 게 결국은 점수를 판단하는 게 공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면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이라고 하는 2020년 고1 11월 모의고사에 실려있던 인문지문.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이제 책의 내용을 쭉 보면 알겠지만 실제 이제 기출 모의고사 선생님이 이제 그 분야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인문, 사회, 그 다음에 원래 경제는 사회문화 쪽에 포함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따로 빼가지고 경제, 그 다음 과학, 기술, 그 다음 주제복합, 뭐 예술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분야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봅시다. 자, 인간은 지식체계의 형성을 위해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자, 개념이란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어떤 낱말의 개념을 설명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개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인 관념을 우리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독서 지문 할 때는. 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실제로 철학자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비분자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말은 정말 어렵게 보여요. 알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이긴 해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무지개 색깔 하면은 무슨 색을 떠올립니까? 무지개 색 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을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정말로 딱 경계를 긋고 딱 경계를 긋고 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아니에요. 사실 무지개를 잘 보면 빨강에서 서서히 주황색으로, 빨강에 주황에서 다시 서서히 노란색으로, 그다음 노란에서 다시 서서히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지개는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면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아니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사람들은 무지개가 7색깔이라고 얘기하는가? 왜?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지개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 7가지 색깔로 이렇게 딱딱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즉 자연 속에서는 전부 다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까지가 사막이고 어디서부터가 숲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죠? 하지만 뭡니까? 사람들 그걸 전부 다 딱딱 나누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초원 사바나 지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사막 지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숲 지역 이렇게 나누어 밀린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런 걸 우리는 개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상가들은 바로 뭐다? 먼저 개념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을 개념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사상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옆에 빈 공간, 옆에 빈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노트 정리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개념은 바로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만을 뽑아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근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자, 이 근대 사상가들은 바로 어떤 생각? 바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먼저 정한 후 그것을 현실에 적용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개념주의적 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즉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별 내용이 아니에요. 즉 바로 뭐다?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먼저 내 머릿속에 기준을 잡고 세상을 거기에 맞춰 생각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 머리 벗겨졌네? 머리 벗겨진 사람 욕심이 많은데 저 사람은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결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종의 개념주의적 태도다. 즉 내 머릿속에 먼저 기준을 정해놓고 세상을 그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 개념주의적 태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적었습니까? 네. 자, 하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를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표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하지만 들레즈는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는 전제하에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들레즈가 비판한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가 바로 앞에 있었던 바로 뭐다? 개념주의적 태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들레즈는 이것을 비판을 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할 때도 어떻게? 요게 이렇게 대비가 된다, 대조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대조가 되는 철학자가 바로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들레즈는 바로 개념주의적 태도를 비판했고, 그리고 플러스 바로 뭐다?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을 하는 이런 걸 바로 차이의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들레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바로 사실 들레즈의 철학인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자, 이거는 차이의 일반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건 바로 일반적인 의미, 일종의 사전적인 의미다.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게 바로 사전에 실려있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들레즈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뭡니까? 개념주의적 태도에 해당하는 그 근대 사상가들은 밑줄로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레즈는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들레즈는 차이를 어떻게? 개념적 차이하고 차이 자체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차이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개념적 차이란 개념적 종차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이제 개념적 차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차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들레즈는 차이 자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좀 지우고 계속 이어서 필기할 건데 여러분들 밑에다 필기를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들레즈는 차이의 철학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차이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사전적 의미는, 그렇죠?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게 차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들레즈의 차이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개념적 차이. 자, 개념적 차이란 바로 뭐다?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상과 선생님, 네. 근데 어디에 적어요? 잠깐만. 그거 앞부분에 보면 페이지가 있는데 문제로 봤구나. 본문이랑 뒤에는 이제 그 관련된 기출 문제도 같이 실어놨거든. 문제 풀어보라고. 알겠죠? 모르고 있었구나.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치? 자, 그래서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과 침팬지는 어떻게 다른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즉 종으로서 봤을 때 인간 전체의 종, 그죠? 직립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머리카락과 이런 데만 털이 있지 나머지 보면은 털이 잘 없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뭐 이런 것들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우리는 개념적 차이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반면에 차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개차이 자체라고 한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여기 우리 교실에도 지금 여러분들과 쌤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여러 명 있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쌤님은 쌤님만의 특징이 있고 성격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특징이 있고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그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바로 들려주는 차이 자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예를 들어 소금의 보편적 특성은 짠맛이나 흰색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하거나 소금과 수채 색깔을 비교함으로써 파악이 될 수 있다. 즉 소금과 다른 대상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소금의 개념적 차이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즉 개념적 차이는 무엇에 의해서? 바로 다른 대상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개념적 차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개념적 차이는 무엇으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입자들은 그 입자마다의 염도와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굵은 소금 보면 어떤 거는 진짜 이만한 돌덩이처럼 생겼고 어떤 거는 굵은 소금이라지만 그래도 좀 작게 잘게 생겼고 어떤 거는 막 되게 육각형으로 생겼고 어떤 거는 되게 둥글게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금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조금 더 짤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도 있다. 이때 각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의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개별 소금 입자의 차이 자체인 것이다. 바로 그 대상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가진 차이를 우리는 차이 자체라고 본다는 거고 얘는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들레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들레즈의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뭐다?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여러분들 여기다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바로 개념적 차이는 바로 뭐다? 대상의 고유 가치 파악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하나 적어놓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요즘 독서의 특징이에요. 앞에서 어떤 개념을 제시해놓고 다른 거 뒤에 개념 제시해놓은 다음에 자꾸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 내용의 정보를 추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꾸 표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왜냐하면 개념적 차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가 되기 때문이다. 단점이 바로 뭐다?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들레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는 상황이나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을 우려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게 바로 앞에 있었던 개념주의적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바로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는 상황이나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 요게 바로 아까 있었던 개념주의적
태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꾸 해서 앞에 것과도 연관성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요즘 자꾸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1 지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거 지워도 되겠지, 그치? 자, 밑에다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들레즈는, 그쵸,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가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항상 이것 때문에 부모님과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나는 나만의 특징이 있어, 나만의 이런 모습이 있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엄친딸, 엄친아랑 비교를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대상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레즈가 가장 우려했던 건 바로 개념의 폭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개념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 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한다라고 해서 개념으로 인해서 개념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문, 자, 독서 지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시대의 화두에 관련된 지문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실제로 2020년, 2021년 그 모의고사들을 보면 고1, 2, 3 할 것 없이 모든 지문에 그 생물 지문이 정말 많이 나와. 왜?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했다 보니까 바이러스, 세균, 그다음 화학 문제에서도 뭐 그 살균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문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는 바로 뭐야? 일종의 그런 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지문이라는 거죠. 자, 계속 또 합시다. 한편 들레즈는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 원리를 반복과 강도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그 말은 반복을 지금 들레즈는 사전적 의미로 쓰인 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뒤에 있겠죠. 들레즈가 말하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들레즈는 반복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물건 뺏는 그 강도 아니에요. 저 강한 정도, 그렇지?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정량화되기 힘든, 그렇죠? 차별하려면 이렇게 선생님은 요 작은 물결이랑 긴 물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량화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강도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얘기를 하면, 자, 들레즈, 자, 네 번째, 그렇죠? 바로 반복과 강도를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 반복은, 그렇죠? 자, 바로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즉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 한 번에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네. 두 번째는 전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네.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와의 비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꾸 그 사람과의 그런 접점을 반복함으로써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차이, 그 사람만의 개성적인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걸 반복이라고 들레즈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강도의 차이를 통해서 개별 대사의 차이 자체를 본다고 했으니까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정량화하기 힘든 바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바로 강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가진 특징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예를 통해서 역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개념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얘가 제시되어 있으면 얘를 통해서 거꾸로 이해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한다고 할 때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된다.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똑같은 노래를 연주해도 이때는 조금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연주했다가 저 때는 조금 우울해가지고 약간 좀 슬프게 연주했다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노래 같은 노래지만 이때는 즐겁게 들리네, 이때는 슬프게 들리네 이러는 그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이 자체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마다 가지는 바로 뭐다? 그 서로 다른 차이 이런 걸 강도라고 하고 그렇죠? 이거를 강도를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그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접촉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처럼 들레즈에게 차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하며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식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념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즉, 개념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봅시다. 들레즈도 이와 같은 개념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자, 들레즈도 이와 같은 개념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가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함정에 파기에 굉장히 충분한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레즈의 철학에 대한 그 들레즈에다가 네모 쳐놓고 네모친 들레즈의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그렇죠? 들레즈는 그 개념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러면 이 선지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개념 자체에 대해서 들레즈가 뭡니까?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니죠. 사실 들레즈가 나쁘게 생각한 건 바로 뭐다? 개념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개념의 폭력을 우려한 것이지 개념 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게 들레즈 생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들레즈의 철학은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면서 이 세상을 개념으로 온전히 규정하려는 기존 철학자들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철학의 시선을 개념에서 현실 세계의 대상 자체로 돌리겠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다?
들레즈 철학의 의의를 제시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의 구성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요. 왜? 항상 이런 지문이 나면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거의 7-80% 확률로 나오게 되고 그때의 내용 중에는 선지에는 이런 구성을 묻는 문제들도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은 뭡니까? 처음에 그 어떤 기본이 되는 철학자들의 개념을 먼저 제시한 후 그와 반대되는 그 철학자의 개념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마지막에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 글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한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처음 개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간 부분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살짝 천천히 나왔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딱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천천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전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딱 보니까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실력이 늘어나게 되고 난이도도 점점 체감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먼저 접촉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사실 정말 종이 한 장이에요. 알겠죠? 실제로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처음에 선생님한테 딱 왔을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 때 일주일 남기고 온 학생이 있었어요. 예전에 가르쳤을 때 강남에서.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까지 중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국어 점수를 70점을 넣어본 적이 없었대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생한테 정말로 이제 그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 범위도 설명하기도 그렇고 문제만 미친 듯이 풀렸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질문 받아줘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해서 문제를 미친 듯이 풀렸거든요. 그랬더니 더군다나 또 운이 좋았어. 그날 보통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은 평소보다 좀 쉽게 나와요.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걔가 생전 처음으로 88점이라는 점수를 맞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얘가 국어가 재미있어진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쉬는 시간에 할 거 없잖아.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고 애들이랑 뭐 잡담하는 것도 남학생이니까 뭐 그렇게 뭐 할 얘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동안 뭐 했냐면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국어 교과서 꺼내가지고 교과서에 있었던 나왔던 시 소설만 그냥 계속 읽은 거예요. 뭐 비문학도 가끔씩 읽어보기도 하는데 주로 시 소설 위주로 읽었던 거 또 읽었던 거 또 읽고 그랬나 봐요. 재밌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제 필기했던 것도 눈에 좀 들어오고 했겠죠. 그랬더니 걔가 그 강남에 있는 단대국어에 갔었거든요. 국어 점수를 내신에서 한 번도 90점 밑으로 받은 적이 없고 모의고사도 95점 밑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국어를 한 번도. 얘가 평소에 중학교 때 70점도 못 맞던 애가. 알겠습니까? 그렇듯이 공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다 정말 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 하나를 바꾸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공부를 못하는 애들 중에 항상 많은 애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난 이거 못할 거야. 접근하기 전에 먼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선생님이 항상 표현하는 게 앞에다가 벽을 쳐놓고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쳐놓고 공부하니까 이 글이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거에 접근하고 뭡니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공부는 여러분한테 오롯이 내줄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하기 싫어라고 생각하고 벽을 쳐놓고 한다면 공부는 절대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를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